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색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우선 경제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설명을 했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용어인 경제 주체와 경제 객체를 좀 따로 떼서 설명을 하면서 이것들 때문에 이 특징들이 각각 좀 상반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희소성의 법칙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이러한 희소성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한정된 자원을 서로 갖겠다라고 싸우는 다툼 문제, 그게 그럴싸한 말로 경제 문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크게 두 가지 이념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첫 번째 효율성이고 두 번째 공평성이라는 이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가지 이념이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을 했으나 역사적 실험 하에서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이념이 승리하게 되고, 그리고 공평성이라는 이념을 결국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생산이 하향 평준화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 체제가 붕괴되고 맙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현대 주류 경제학은 바로 이 효율성을 근간에 깔고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쌤,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키 메커니즘,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되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건 뭐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가장 핵심 원리가 됩니다. 결국 그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그게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그걸 invisible hand라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이런 자원을 합리적으로 잘 배분해 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찌 보면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이제 서두에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현대 주류 경제학인 효율성이라는 걸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원리를 지금부터 파악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강에서는 바로 그 내용을 지금부터 하나씩 좀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 아마 여기 적혀있는 요거는 여기 다 적혀있죠. 그걸 제가 여기 적어놔서 이거 넘기도록 하고요. 제가 일부러 여기 적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밑으로 계속 좀 적고 싶긴 하나,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밑에 딱 되어 있죠. 멋지죠? 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가격 기구 여기 있죠. 그거를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그림이 이제 그 밑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그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리가 요거예요. 그 원리가 이거예요. 자, 원리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 별거 아니에요. 한번 봅시다. 별거 아니니까 저랑 함께 따라옵시다. 자, 뭐냐면요.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미시경제학의 챕터가 8가지로 구성된 이유도 함께 탁 드러날 겁니다. 경제학은 철저하게 논리 학문이라서 이렇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요, 크게 외울 것도 없어요. 저는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이라서 그래서 저는 암기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학이라는 논리적 학문이 참 재미있고 좋더라고요. 왜? 굳이 애써서 암기하지 않더라도 그 논리와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이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해서 시장 가격이 결정됩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들 우선 가장 첫 출발점은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가게가 돼요. 가게 뭐였습니까? 우리 따뜻한 집, 가정인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게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러분들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회사를 출근하는 건요, 나라는 사람의 노동력을 회사에다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노동력을 공급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 집을 나서서 회사로 바로 출근하겠습니다만 사실 경제학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항시장을 거친다라고 합니다. 이 시장이 뭐냐? 자, 여러분들도 회사를 나중에 들어가시게 되면 반드시 이 시장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시장이 뭐냐? 생산 요소 시장이라는데 별거 아닙니다. 뭐냐? 취업 시장이에요. 취업 시장.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집을 나서서 어디 취업 시장에다가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그렇습니다. 공급하게 됩니다.
노동력을 일단 여러분들이 집을 나와서 여러분들의 노동력을 취업 시장에다가 일단 갖다 놔요. 여기다 공급하게 돼요. 그럼 여기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이 여기 꽉 모여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회사는 일부의 사람만 뽑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는데요. 그걸 약간 우리가 유식한 말로 경제학에서는 노동력 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노동력 수요라고 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요 내용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쌤이 또 요렇게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여기 조금 추상적이고 어려워서 그런데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뭐 별건 아니고 그 여러분들 혹시 남성분들 중에 군대 가기 직전이나 혹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해보신 적 있죠? 건설 현장에서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힘쓰는 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약간 속된 말로 뭐 노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한번 해봤고 이 남자들이 약간 허풍이 좀 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근데 제가 이제 고향이 서울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서울 사람처럼 보이시겠지만 말도 완벽한 표준어를 구사하지만 제가 고향이 저기 경상도 쪽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저도 이제 약간 나도 남자인데 저런 거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건설 현장 일을 한번 해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 남자들 약간 허풍이 세서 이래요. 저도 가끔 옛날에 그랬는데 제가 대구가 고향인데 대구에 내려가면 대구 지나가면서 옛날에 제가 건설 현장에 잠깐 일용직으로 몇 번 일했던 곳이 있는데 그 지나가면서 롯데캐슬이 있다. 저거 내가 지은 거야. 또 지나가다가 자이 거기에서 한 3일 일했는데 저거 내가 지은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흔히 말해서 건설 현장 그 일용직 일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집을 나와서 바로 건설 현장으로 가요?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일단 인력사무소. 그렇죠. 거기에 일단 우리가 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단 집을 나와서 노동력을 여기 인력사무소에다 갖다 놔요. 그렇죠. 그러면 그 건설 현장의 간부님들이 봉고차 타고 와가지고 여기에서 건장한 사람들 몇 명만 데려갑니다. 맞죠? 바로 딱 그거예요. 여기가 바로 인력사무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이제 회사가 이렇게 데려오면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회사는 물건들을 만듭니다. 그렇죠? 뭐 대표적으로 삼성이라고 해볼까요? 삼성전자는 취업 준비생들 중에 똑똑한 친구들을 뽑아가지고 그 친구들을 활용을 해서 삼성전자의 고유 제품인 그렇죠.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만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들었다고 할게요. 그러면 회사가 그 스마트폰을 만들면 그걸 회사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다 갖다 팔아요. 그렇죠? 자, 삼성전자가 생산한 물건을 판매하는 시장이라 그래서 그런 시장을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역시나 어렵게 생각된다? 그럼 이런 거 어떨까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면 그걸 어디에다 갖다 팝니까? 하이마트나 이마트나 혹은 롯데백화점이나 이런 데 갖다 팔죠. 그렇죠. 바로 그런 곳을 우리는 생산물 시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그러면 기업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바로 생산물을 공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될까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기업이 생산물을 딱 공급해서 예를 들어서 하이마트에 지금 뭐 있습니까? 그렇죠. 갤럭시 스마트폰이 쫙 진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사갑니까? 그렇죠. 바로 우리 집에 있는 가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자신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이런 물건들을 사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사가는 걸 요거를 생산물 수요라고 합니다. 소비하는 걸. 생산물 뭐라고? 수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게가 이렇게 물건을 사가면요. 당연히 그 반대급부로 뭘 줘야 됩니까? 그렇죠.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면 실선으로 있는 거는 노동력이나 생산물처럼 실제로 우리가 만지거나 볼 수 있는 것들의 그런 그 재료들이 움직이는 거라면 지금 점선은 뭐예요?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가 물건을 산 대가로 돈을 이렇게 지급을 하면 그 돈이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기업이 자신들의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그렇죠. 가게에다가 월급, 임금이라는 형태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가게와 기업이요. 바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시장이라는 곳에 가서요. 서로 만납니다. 그렇죠? 지금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가게와 기업이 만나고요. 생산물 시장에서도 가게와 기업이 만나요. 그렇죠? 근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냐면요. 자, 생산 요소 시장에 보면요. 가게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기업이 노동력을 수요합니다. 그다음 생산물 시장을 가면
기업이 생산물을 공급하고요. 가게가 생산물을 수요합니다. 맞습니까? 아, 시장이라는 곳을 가면요. 항상 가게와 기업이 만나는데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만나냐? 수요와 공급으로 만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경제학의 기억자도 몰라도 그걸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수요와 공급 원리입니다. 아무리 경린이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은 잘 알아요. 왜요? 그게 바로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냐?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세로축이 뭐냐면 P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바로 가격을 의미합니다. 이게 가격을 의미하고요. 이 Q가 뭡니까? 이게 영어로 자 P는 price라서 가격이고요. Q는 quantity라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수량이 됩니다. 수량.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장에서요. 가게와 기업이 서로 만날 때 어떻게 만납니까? 수요와 공급 원리로 만납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는 게 일단 이렇게 우상향하게 그려지는데 이걸 우리가 S라고 적은 이유가 공급이 영어로 supply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 이렇게 하나 적고요. 두 번째 노란색 선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D라고 적혀 있는 이유가 수요를 영어로 dem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예요. 뭐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장이라는 곳에서 가게와 기업이 만날 때 공급과 수요로 만나네요. 그래서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게 된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대단한 결과가 나오네요. 뭡니까?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바로 이 지점이 균형이 되는데 이 지점에서 뭐가 결정이 됩니까? 그렇죠. 바로 시장에서의 그 물건의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때 그 물건의 실제 거래량이 요만큼 결정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 공부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 원리가 뭡니까?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다 했어요.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미시경제학 전체를 한번 개관을 할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의 챕터 1이 뭐냐면요. 경제학은 미시경제학, 국제경제학, 그다음에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걸 배우는 순서가 제일 처음 미시, 그다음 두 번째 거시, 세 번째 국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경제학 교과서에 미시경제학의 챕터 1장이 뭐냐면 경제학의 가장 처음 배우는 파트다 보니까 일단 뭐냐? 경제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항상 모든 교과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챕터 1이 바로 경제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경제란 이런 거고 거기에서 경제 주체는 욕심이 끝이었고 그들의 욕심의 대상이 되는 경제 객체는 그 양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게 희소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갖겠다라고 다투는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의 현대 주류 경제학이 효율성이다. 자, 딱 여기까지.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로 보면 우리 강의 노트로 보면 요 그림 바로 위에까지 여기까지가 챕터 1장이 됩니다. 원리를 설명하기 바로 직전까지가 챕터 1장이고 경제란 무엇인가? 이거예요. 경제에 대한 개관. 됐습니까? 자, 그다음 챕터 2장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경제학에 대한 본론인데 그건 뭐냐? 효율성을 중심으로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할 때 키 메커니즘이 뭐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그럼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본론이에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네요. 맞습니까? 자, 봐요. 시장 가격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원리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지금요 강의 노트가 있다면 강의 노트 제일 첫 페이지에 목차를 잠깐 펴놓고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목차를 펴놓고 목차를 보면 파트 1에 미시경제학 적혀 있는데요. 거기를 펴놓고 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 1이 경제학의 개관,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 본격적으로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원리에 대해서 보는 건데 그 원리가 나왔네요. 뭡니까? 시장에서 가게와 기업을 만나는데 그 만날 때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건 바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챕터 2장이 바로 요 가운데 있는 수요와 공급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러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 가격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두 선이 뭐냐?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선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들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좀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비의 주된 주체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가계가 되고요. 생산의 주된 주체가 누구냐? 그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챕터 3장에서 바로 소비의 주된 주체인 바로 소비자 이론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 챕터 4장에서 생산의 주된 주체인 바로 생산자 이론을 공부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각각의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가장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주체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둘의 주체를 정확하게 공부를 했으니까 이 둘이 이제 뭡니까? 그렇죠. 항상 경제는 시장에서 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분석해야 될 게 챕터 5장의 생산물 시장 이론과 그 다음 시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챕터 6장의 생산 요소 시장 이론, 다른 말로 요소 시장 이론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6개 챕터가 딱 진행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사실상 끝이에요. 사실상 끝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를 분석을 할 때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요. 자, 보세요. 가계 따로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따로 분석하고요. 생산물 시장 따로 분석하고요. 생산 요소 시장 따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아서요. 지금 여러분들 누군가 여기서 공부를 할 때요. 누군가는 공장에서 무언가를 생산하고 있고요. 누군가 공장에서 생산할 때 누군가는 백화점에서 소비를 합니다. 또 누군가 소비를 할 때 누군가는 여기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이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막 움직여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분석하기가 힘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 따로 떼서 분석을 하는데 이걸 경제학에서 그럴싸한 말로 부분 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왜? 전체에서 부분을 따로 떼서 분석했다 그래서.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부분 분석이 끝이 나면 이들이 하나로 움직이니까 이제 통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게 뭡니까? 쉬운 말로 전체 분석. 그걸 경제학에서 그럴싸한 말로 일반 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 7장이 바로 일반 균형 분석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일반 균형 분석은 아담 스미스가 마지막 미시경제학에서 결론으로 이야기한 파트인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 경쟁 시장, 지금 이런 말 몰라도 돼요.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가장 이상적이면서 가장 바람직하고 자원 배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주 합리적인 제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에 대해서 아담 스미스는 극찬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던 시장도 현실에서는 어떠냐? 실패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독점 출현 이런 것들. 여러분 독점 기업 좋습니까? 독점 기업이 좋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독점 기업의 직원들이에요. 독점 기업 직원들은 일하지 않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가니까요. 그렇죠? 근데 독점 기업이 많을수록 소비자들은 큰 피해를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 아무리 이상적이라고 했던 이론적으로는 이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나 현실에서 시장은 실패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챕터 8장에서 시장 실패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시장 실패를 했어요. 시장 실패라는 건 가계와 기업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내버려뒀을 때 발생한 실패라서 안 되겠네. 정부가 한번 개입해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 8장이 시장 실패와 거기 보면 정보 경제학이라는 게 요 안에 하나 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미시경제학의 그 목차의 챕터 8가지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한눈에 들어오십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미시경제학을 챕터 1장부터 챕터 8장까지 바로 요 순서대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떠십니까?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재밌죠? 그래요. 경제학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키 메커니즘인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몇 가지 조금 더 우리가 보충을 좀 해야 되는데 요것 좀 합시다. 뭐 하냐면요. 이제 다 했고요. 이제 자잘한 거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자잘한 거 몇 가지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 자, 경제 문제 요거를 이제 해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걸 고려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요것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가 비용이라는 걸 두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어떤 비용이 있냐면요. 자, 매몰 비용이란 게 있고요. 매몰 비용이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매몰 비용은 경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런 비용은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고요. 기회 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비용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일단 하나 체크할게요. 됐습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한번 잠깐 설명할게요. 자, 참고로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매몰 비용과 기회 비용은 상당히 챕터 1장 경제학 개관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파트 중에 하나라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원래 PPT에 요 장면이 있긴 하거든요. 있긴 한데 지금 제가 요거를 가급적 좀 안 지우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강의 노트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요걸 지금 같이 좀 쓰기 위해서 자, 보면 우선 첫 번째 기회비용에 여러분들 우리 그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기회비용이란 건 뭐냐면요.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라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렇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예전에 이제 제가 후배 중에 하나가 슈퍼 초 울트라 금수저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 그렇죠. 예, 간물주라고. 조물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예, 건물주가 있죠. 건물주. 이 친구가 물론 자기가 뭐 열심히 해서 그 어린 나이에 뭐 건물주가 된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 아버지한테 그 상속을 받은 거죠. 상속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건물을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고 난 뒤에 사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증권사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자산 관련해서 좀 많은 걸 좀 제가 좀 관심도 많고 좀 좋아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 회사 리모델링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온 거예요. 의뢰가. 회사가 아니라 그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 그러니까 여지껏 아버지가 굉장히 그 건물을 오랫동안 관리를 하셨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이 친구가 그 집 아버지의 막내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산 정리를 좀 한다고 좀 정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큰형님이랑 큰 누나한테 돈을 좀 많이 주고 자기는 이제 이 건물 한 통을 받았대요. 한 통이라고 하지만 그 돈이 얼마입니까? 엄청 커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걸 받았는데 뭐 자기는 이제 이거를 좀 잘 운영을 해보고 싶대요. 젊은 나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이 친구가 그 나름 이제 준비를 좀 해왔더군요. 준비를 좀 해왔는데 뭐라고 했냐면요. 형, 제 건물이 지금 4층까지 있는데 그런데 2층부터 4층까지는 지금처럼 원룸을 그대로 쓸 거고 1층을 현재는 아버지는 원룸으로 썼는데 저는 이거 원룸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써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1층을 어떻게 쓸까 그거를 나름 혼자서 고민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지가 4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원래 원룸 그대로 쓰는 거죠. 원래 원룸 그대로 쓰면요. 어떻게 되냐? 자, 보면 여기다 좀 할게요. 여러분 좀 작지만 여기다 할게요. 자, 보면 원래 원룸 그대로 하면 그때 당시에 월세 방 한 개당 50만 원인데 1층에 방이 4개 있어서 그래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룸을 그대로 쓰는 옵션 하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요즘은 여러분들 그 맛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1층에다 이렇게 입점을 시키면 상당히 거기서 건물이 이렇게 뭐 굉장히 좀 유명해지면서 업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요거를 식당으로 한번 임대해 보면 어떨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식당으로 임대하면 그 한 층 통으로 임대해 주는데 얼마? 18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80만 원을요. 180만 월세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즘은 여러분들 그 필로티식 구조라 그래서 1층을 전체를 터버리면요. 거기 1층에 그 주차장을 이렇게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주차장이 여러분 그 공유 차량 쏘카랑 그 그린카 아시죠?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접근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특정 주차장에다 되었는데 요즘은 이런 개인 건물에 1층에다가 돈을 주고 거기다 자신들의 차량을 주차시켜서 언제든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차라리 주차장 한번 써봐도 괜찮을 것 같다. 왜냐하면 관리도 많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알아온 게 만약에 1층을 좀 정리를 해서 주차장으로 만약에 쓰게 되면 그러면 월 주차 임대료로 한 130만 원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요. 이렇게. 그다음 네 번째.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그 플로리스트 그 이제 그 꽃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간물주는 좀 다르긴 해요. 통이 커요. 자기 여자친구를 여기 꽃집을 여기다 열어줄까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역시 건물주는 이게 그냥 건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야 그러면 그거를 공짜로? 이랬더니 아니죠. 돈 받아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자친구라도 얄짤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를 그 꽃집을 그 1층에 한번 열어주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얼마 받을 거냐고 했더니 그래도 뭐 꽃집이니까 4번 월 한 150은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됐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부터 기회비용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기회비용이라는 거 일단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여러 개 나와야 됩니다. 일단 이렇게 나왔어요. 이 중에서 자 볼게요. 우리가 합리적 경제인이라면 당연히 1번, 2번, 3번, 4번 중에 뭐를 선택할까요? 그렇죠. 바로 1번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네 가지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 선택한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요. 자, 어떻게 구하냐? 요 선택한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비용이 얼마입니까? 오케이. 바로 2번 180만 원입니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하냐? 1번 원룸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에 대한 기회비용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 그렇죠. 포기되어진 세 가지 중에 가장 값이 높은 2번 180만 원이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나 정리 좀 하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건 어떻게 한다? 포기한 것의 가치로 나타낸 선택한 것의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포기되어진 게 요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가치인 180만 원으로 표현한 선택한 것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기회비용입니다. 참고로 경제학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한 두세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회비용 문제예요. 또 하나가 뭐냐? GDP 문제입니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서 지금 한 번에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심지어 대학 교수님들도 기회비용을 상당히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적중 예상 문제를 통해서 함께 풀어보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나가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기회비용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기회비용 조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도 그냥 하나 여러분들 좀 체크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적중 예상 문제 풀 때 다시 돌아와서 한번 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두 번째 매몰 비용 한번 볼게요. 매몰 비용. 자, 여러분들 우리 매몰 비용 잠깐 설명을 할 건데 이건 뭐냐? 자, 매몰 비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냐? 이미 지출이 확정되어 더 이상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타벅스가 있어요. 스타벅스가 별다방. 자, 별다방이 있는데 이 별다방이 갑자기 이제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게 됐어요. 폐업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별다방을 폐업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별다방 안에 가면 뭐 있습니까? 에스프레소 머신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테이블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가 자신들의 이런 인테리어를 한다고 여기다 돈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입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 다음 누가 들어오냐면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커피 전문점이 뭐 이래서 프랜차이즈 말고 어떤 개인이 이 똑같이 여기에다가 커피 전문점이 들어온다고 할게요. 자, 그럼 잘 봐요. 스타벅스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에다가 에스프레소 머신기랑 그 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이랑 테이블이랑 이런 걸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신들이 이제 폐업을 하니까 이제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커피 하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여기 스타벅스 사장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사장님, 그 다음 들어오시는 사장님이 커피 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떠세요? 제가 지금 여기 인테리어 해놓은 거랑 그 다음에 여기 테이블이랑 에스프레소 머신기랑 커피잔 이거 좀 헐값에 넘길 테니까 요거 좀 저한테 인수해 가시면 어떨까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커피 사장님, 새로 들어오는 커피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좋고 스타벅스 사장님 입장에서는 원래 투자를 했는 건데 그거를 일정 부분 돈을 이 사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좋겠네요. 그쵸? 자, 이거예요. 뭐냐?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다른 사람한테 회수를 할 수 있으면 그건 매몰 비용이 아니에요. 그건 매몰 비용이 아닌데 잘 봐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커피 전문점이 나가고 난 뒤에 누가 들어오냐면 정육점 사장님이 여기 들어온다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정육점 사장님이 여기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기,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피 인테리어가 이 정육점 사장님 입장에서 필요해요? 하나도 필요 없죠. 그 경우에는 이 스타벅스 사장님은 폐업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이 처음에 투자했던 에스프레소 머신기, 티 테이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커피잔, 그 다음에 인테리어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까? 회수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게 뭐가 되냐? 매몰 비용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비용이 있을 때 그게 딱 고정된 이건 매몰 비용이야.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매몰 비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이 커피 전문점이 폐업을 했는데 다른 커피 전문점이 들어오면 자신이 투입했던 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니까 그거 매몰 비용이 안 되는데
요게 폐업을 해서 뭐다? 새로운 적립점 같은 게 들어오면 여기 내가 투입했던 돈을 회수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렇죠. 그건 매몰 비용이 됩니다. 그런 매몰 비용은 경제 문제를 해결할 때 절대 고려하면 안 되는 비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물론 이렇게 해서는 컨셉을 잡기가 좀 힘들어요.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좋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매몰 비용까지 쭉 설명을 했고요. 자, 그 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그 앞쪽에 거기 보면 뭐 유량, 저량, 실증 경제학, 규범 경제학, 인과의 오류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에는 최근에 우리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 파트라서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제가 그 해당 파트를 또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요거는 저쪽에 거시경제학 가서 한번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제가 그 테셋을 제일 많이 가르치는 사람이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하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거기 보면 우리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역시 다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냐, 이 경제 문제를 폴 사무엘슨이라는 경제학자는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라고 했고요. 그 3대 경제 문제를 폴 사무엘슨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What? 그 다음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How? 그 다음에 그렇게 생산된 걸 누구한테 분배할 것인가? For whom? 이걸 폴 사무엘슨의 3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테스트 시험이 좀 어려웠을 때는 이런 것까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걱정하실 필요 없고 혹시나 해서 그냥 제가 한번 높아심에 한번 정리한 거고요. 최근에는 폴 사무엘슨은 이렇게 세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경제학자들은 여기에 하나를 더 플러스해서 언제 생산할 것인가까지 이야기를 해서 4대 경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슨은 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했고 최근의 경제학자들은 요 네 개를 합쳐서 4대 경제 문제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이렇게 하면 전체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미시경제학의 첫 번째 전체 개관을 한번 마무리를 했고 그중에서 챕터 1장 경제 개요가 끝이 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다음번에 이제 이런 것들을 문제로 한번 연결해서 풀어보시면 아주 여러분들이 손쉽게 이런 개념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챕터 1장이 끝이 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서를 펼쳐서 기본서, 강의 노트가 아닙니다. 기본서를 펼쳐서 거기 기본서의 챕터 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을 줄을 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 노트는 시험장에 요거를 단권화해서 딱 요것만 들고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핵심 요약집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도록 제가 만들 겁니다. 됐죠? 하지만 풍부한 내용은 기본서에 다 있기 때문에 기본서를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미시경제학의 챕터 1장 경제 개요 부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드디어 챕터 2장, 이제 미시경제학의 본론인 수요와 공급 원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파트가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미시경제학에서 가장 많은 시험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 챕터 2장과 그 다음 또 어디 나오냐면요. 챕터 5장 아주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챕터 8장 여기가 아주 잘 나옵니다. 보통 요 3개 챕터 정도가 가장 잘 나오고 하나 더 꼽자면 챕터 1장도 은근히 좀 나와요. 그래서 한 요 8개 챕터 중에 1장, 2장, 5장, 8장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시경제학에서는.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